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바이오허브 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경영어려움과 가까이 있는 저희 서울 바이오허브의 정경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맡았을 때 초고령 사회와 우리 바이오허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한겨레에서 이렇게 나왔죠.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지금 빨간 거는 2100년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제가 태어난 1970년에는 4.53명이던 어떤 평균 출산율이 2020년에는 0.84명이 됐고 지금 현재는 0.75명이 되어 있죠. 그래도 작년에는 다시 이렇게 저점을 찍고 0.79명으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국가의 목표가 2030년까지 1명을 달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보면 이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어떤 적응적인 관점에서의 대응과 그다음에 그걸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점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이런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경쟁, 직업 경쟁과 삶의 경쟁, 이런 부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젊은이들로부터 어떤 출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2021년도 기준으로 2조 달러의 어떤 세계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을 합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것이 레드바이오,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약 이런 거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적으로 매우 0.01%도 0.01%가 잘 안 되는 0.1%가 잘 안 되는 국토를 가지고 세계 10위의 어떤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힘은 반도체, IT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반도체일까? 아니면 우리가 성장할 여지가 있는 바이오일까?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대 암센터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희의료원을 포함을 해서 연세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또 상위에 다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의료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 그것들이 저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약 분야에서 마켓쉐어가 글로벌리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글로벌리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GDP율이 한 1.6%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5.4%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5.3%보다도 높고요. 이게 그냥 신약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FDA 510K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을 도전하고 있는 도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이 스타트업들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2%, 독일의 3%를 합친 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밝은 게 대한민국의 미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다. 그게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국가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산업의 경쟁력은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바이오허브가 지향해야 될 바이오 클러스터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면 하나의 종류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팩토리를 모아서 전 세계인이 먹는 약의 40%를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큰 부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MD 앤더슨 병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나온 원천 기술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가는 클러스터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일본의 고베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소를 모아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생산 기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형태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익숙한 보스톤. 여기는 대학과 병원이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경희대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 바이오허브가 있는 이 서울 동북부는 어떤 클러스터를 지향해야 할까요? 그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 바이오허브를 서울시에 제안을 할 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보스턴 못지 않다라는 점에서 제안을 했던 바이고 그것을 서울시가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평가는 저희들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국가연구소에서 역량 분석을 했을 때 서울이 국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연구 성과와 입지 조건, 병원, 대학이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떤 클러스터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서울의 홍릉 클러스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 편에 있는 1사분면,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산업 클러스터들입니다. 여기 보면 싱가포르도 있고 송도도 있죠. 파이자가 있는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쪽에는 R&D를 통해서 기술을 공급하는 이 산업에 기술을 공급하는 혁신 클러스터들입니다. 보스턴이 있고 샌디에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홍릉이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가장 발전이 더디다는 이야기거든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산을 하려고 하고 고객을 찾아가려고 하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단점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갖다가 R&D 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한다면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과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고려의료원, 고려대학과 협업을 하면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 바이오허브의 어떤 추진 전략입니다. 이런 추진 전략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분들이 스타트업들입니다. 저희가 23년도 7월 달에 서울 바이오허브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았을 때 홍릉에 있는 기업들의 90%가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였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고객한테 갈 기가 빠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의료원, 병원, 대학과 협업하겠다, R&D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급속도로 딥사이언스, 딥테크가 필요한 제약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45% 가까이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125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뿌리를 둔 스타트업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가장 고마운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책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전주기 지원을 갖다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R&D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클러스터로 보스턴과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럼 저희한테 없는 것은 오송이라든지 송도라든지 다른 클러스터와 협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전주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R&D를 위한 클러스터의 첫 시작은 저희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들어왔을 때 필요로 하는 고가의 장비와 그 다음에 긴 시간 어떤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습식 실험실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기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스턴의 랩센트럴이나 바이오랩스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R&D를 서울 바이오허브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퍼블릭 섹터에서는 일반적인 공간이라든지 교육,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타트업이 꼭 필요로 하는 혁신 역량은 대학과 병원, 인재 이런 부분들을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 스타트업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건 기업입니다. 투자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경희대와 함께 저희가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그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경희대, 키스트 고려대가 함께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작년 9월 달까지 해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까지 이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창업한 좋은 기업이 서울 바이오허브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바이오허브에 꼭 필요한 MD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그 팀장님도 강조해 주셨고 나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글로벌은 아웃바운드 글로벌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글로벌입니다. 좋은 혁신 기업이 서울 홍릉 클러스터에 들어와서 R&D를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꿈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성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상대적 우위의 경쟁 기술이 아닌 절대적 우위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하고요.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큐어버스가 서울 바이오업에 입주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M&A라든지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그런 좋은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야 되겠지만 서울 바이오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기업들이 찾아오고 싶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찾아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봐보면 2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입주 기업의 어떤 경쟁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 스타트업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클러스터의 중요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안에 공의 색깔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세 가지가 보이시죠? 사실은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타트업에게 어떤 클러스터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기업에게 전혀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